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 이유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세법이죠. 소득세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득세법은 총 3개의 이론 강의와 2개의 문제풀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좀 힘내서 열심히 최선을 좀 다해 볼 거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사실 뭐 FAT 1급 아니 나는 부가가치세 조금 공부했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세는 FAT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좀 어렵고 이걸 암기를 다 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 제가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무 수행에서 나오는 거라면 실무 수행에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부분을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많지만 특히 소득세법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만 꼭꼭 집어서 공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득세법 총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득세. 어떤 개념이냐? 이제 부가세가 사업자가 물건을 매출하고 그 소비자에게 받은 것을 내는 세금이라면,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면 소득세라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근로소득이 있다. 그런데 다른 소득도 있다. 그럼 우리가 또 합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 첫 번째, 소득 원천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원천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거예요. 그럼 열거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느낌이야 이렇다면 이자와 배당으로 볼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의 성격으로 받아요. 그럼 그게 명칭이 수수료이건 다른 것이건 상관없이 이게 성격 자체가 이자의 성격이잖아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소득 종류에 따라서 과세를 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주석 1번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연금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퇴직 소득도 있고 근로 소득도 있고요. 기타 소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한 명 한 명씩 본인의 주민번호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소득세거든요. 개인 단위로 환산을 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할 거고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공동사업을 하면 실제로 그 회사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이 사업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지분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왜 허위로 제출할까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나는 혼자 하는 사업인데 내가 혼자 해서 벌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많이 벌면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쪼개는 거야. 나는 내 동생이랑도 해, 우리 엄마랑도 해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좀 쪼개면 세금이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쪼개서 내면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허위로 된 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냥 다 소득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는 건데 특히 이 원천징수에서는 근로소득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에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뭐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요. 내가 처음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나서 통장을 확인하면 얼마예요? 200이 아니거든요. 한 180만 원 정도? 그럼 2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세금들인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들이 그 세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200을 벌면 내가 세금을 다 계산해서 국가에 각각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회계를 전공하는 우리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계산을 다 해서 아예 돈을 줄 때부터 월급 줄 때 떼고 주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원천징수.
다섯 번째, 인적공제 및 누진과세입니다. 인적공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1억을 버는 A, 1억을 버는 B, 돈을 동일하게 벌어요. 그런데 1억을 버는 A가 세금을 100만 원을 냈대요. 1억을 버는 B가 세금을 1000만 원이 냈대요. 왜 차이가 나냐? 소득세법은 이렇게 지금 인적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요. 1억을 벌어서 5명이 먹고 사는 것과 1억을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건 아무래도 좀 생활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벌면 좀 많이 내줘, 이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요.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하면서 구간별로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신고납세주의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고하고 납부를 해서 하는 개념. 그 이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너 뭔가 신고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고 예외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만 국가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즉 우리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니까 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를 안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가산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자와 배당은 하나로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사업소득, 우리 사업하는 사람, 그 사업소득이에요. 물론 그 사업이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다르고, 법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과세를 할 거고,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세로 과세를 할 겁니다. 우리 회사 다니면 급여 받으니까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제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고 구분이 되는데 나라에서 받거나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드는 그런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다 볼 수 없는 마지막, 이 소득도 아니야, 저 소득도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2배, 4근, 연기, 이 6가지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어떤 거냐? 합산신고할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와 배당 하나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친구가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을 시켜요.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떼거든요. 원천징수 해줘요. 그걸로 그냥 종결하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없다.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은 거랑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2가지가 더 있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뭐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회사를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에 대한 게 퇴직소득이고, 양도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고 나서 나중에 요새는 이제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엄청 집에 요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샀다가 나중에 좀 거주하다가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아파트를 팔게 돼요. 그럼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이 2가지의 특징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리과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 또는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고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의 금액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걸로 종결. 이게 좀 느낌이 분리과세랑 비슷하죠.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내면 종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무조건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분리과세랑 분류과세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분류과세는 무조건 원천징수 한 걸로 종결이 되는데 분리과세는 금액이 있어요. 기준금액. 이걸 초과하면 종합과세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2개는 크게 2가지로 예납적, 완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납은 뭐야? 뭔가 미리 조금 납부를 해놓는 듯한 느낌. 완납은 정확하게 납부하고 더 이상 끝나는 깔끔한 느낌. 이게 완납적인데요. 먼저 예납적을 보면은 원천징수를 하고 확정 신고 시점에 우리가 미리 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쪼개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소득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좀 세금을 미리 내놓는데, 그런 개념이 예납적 원천 징수고, 다시 한번 1년씩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을 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산출이 된 그 세금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차감해서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반대로 완납적은, 완납적 원천 징수는 한 번 원천 징수로 종결을 하면 끝나요.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된다고 했는데, 그때 이자율이 보통 14%예요. 그거 내면 끝나는 거야. 그것이 완납적 원천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납부를 하는 거냐? 이 세금의 의무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크게 이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나갈 거예요. 어떤 거 나갈 거냐면, 먼저 거주자라고 했을 때는 183일, 여기에 밑줄을 쫙 칠게요. 이론 문제에서 보기에 나오거든요. 180 이상 막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83일을 딱 체크를 할 거고, 일단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예요. 그럼 거주자가 누구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주소가 없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어디까지 과세를 할 것이냐, 그 차이 때문인데요. 납세 의무의 범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주자라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번 것과 해외에서 번 걸 다 합산할 거야.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누진세율이라고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엄청 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국내에서만 번 것만 세금을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아니야. 거주자라고 판명이 된다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과 얘네가 싹 다 과세할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범위가 한층 넓어지죠.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는 어떻게 판정을 할 건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소.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주소,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개념이 되는 거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판정을 할 건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첫 번째,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러니까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게 183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외적인 거잖아요. 직업 때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때 과연 국내에 있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있냐, 그것을 보고 이제 거주자로 판명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이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파견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이 아닌 단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단체는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겠다.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법인이 아닌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처럼 보는 겁니다.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대로 그 분배 비율에 한해서 우리가 소득을 분배한다, 이익을 분배한다. 그럴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구성원별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 비율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분배 비율대로 본인이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다음 세 번째 과세기간 및 납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이 1년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저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 요새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새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수가 체질이어가지고 백수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현재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표를 이렇게 날리는 게 꿈이긴 한데 내가 1월 1일부터 만약에 사표를 날리겠다고 마음 먹어서 8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사표를 딱 냈어. 나 9월부터 이렇게 띵까띵까 놀 거야. 백수가 체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에서의 원칙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예외적으로 아예 사망을 하거나 내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된다면 아예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면 그것 두 가지만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거주자가 출국해서 이제 비거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돼요. 그래서 이때 번 돈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납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란 이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어디서 내야 하는 건지 그 이행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의 행위에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 이제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우리는 이제 소득세, 과세가 되는 세금이 이제 보통은 소득세니까 그 구청 혹은 양천 세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구청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세무서가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그것이 납세지가 됩니다. 자, 납세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일 때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거주자인 경우엔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만 비거주자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다. 그러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할 거고요. 난 국내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처럼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해. 그럴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소득세법의 총설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소득의 하나하나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자, 이자와 배당은 함께 뭉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배당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 설명드렸고요. 먼저 이자소득 범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 법인 여기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뭔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 이런 것을 다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내가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예금, 내가 돈을 은행에 예치했어? 그럼 당연히 이자 받을 거잖아요. 이것도 이자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서 부금을 넣었다? 여기에 대한 이익도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다섯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만기가 있어서 만기 때 일부 환급을 받는 건데 내가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게 되면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이자로 보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여섯 번째,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공제가 있어서 가입을 하고 불입을 막 하다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 그 내가 불입한 금액 플러스 더 이익을 받겠죠. 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입을 하는 걸 테니까 그럴 때 그 초과되는 금액, 내가 불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이자로 보고 있고요. 일곱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우리는 금융업을 하지 않아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이자 소득으로 볼 거고. 여덟 번째, 열거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소득이다 혹은 유사한 소득이다. 금전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 이자 소득을 보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아홉 번째, 위에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거기에 행위, 모든 이익을 다 이자 소득을 보겠다라고 해서 넓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과세되는 이자인데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과세되는 게 범위가 더 넓고 비과세라면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겠다라는 개념이니까 세 가지씩밖에 없어요. 이자와 배당이 각각 세 가지씩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비과세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과세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거기에서 발생된 거 비과세로 볼 거고, 세 번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을 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건 이자 소득은 비과세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것들, 뭐 농촌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류에서 우리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제 별표를 칠 건데요. 간혹가다 이론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싹싹싹 보면서 이게 눈으로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그게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언제를 우리가 수입식으로 볼 거냐, 이자를 받은 걸로 볼 거냐. 만약에 기명이라면 기명채권이 뭔데요? 그거 이유진이 사간과 이게 기명이잖아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내가 언제 돈을 받기로 했어. 그 지급일. 근데 무기명이야. 그러니까 누가 발행했는지도 몰라, 누가 사갔는지도 몰라.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급을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이렇게 은행 같은 데 예금에서 우리가 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에요. 이게 실제로 지급을 받아야만 소득으로 볼 거고, 만약에 이게 만기가 돼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이 특약으로 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다시 1년으로 묶이면서 그 이자까지 원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특약에 의해서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 시기가 될 거고요. 해약을 했다. 만기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해약일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하는 날, 정기 예금 연결 정기 적금의 경우에는 정기 예금의 이자는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이 해약되거나 그 정기 적금의 저축 기간이 만료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지 예금 같은 경우에 인출을 내가 그거 빼셔야만 수입 시기로 볼 거고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 환매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해서 환매하는 시점에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인데,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약속했던 날에 전에 이 환매나 환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한 날, 기간에 그 전에 했다면, 약속했던 기간 전에 했다면 한 날, 약속한 날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지급일이 되고요. 만약 이것도 만기가 있는데 그 전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 되겠습니다. 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지급받은 날이 되겠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정에 의해서 이자 지급을 받기로 한 날. 받은 날이 아니에요. 받기로 한 날. 이자 지급일이 약정에 없거나 우리가 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이자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계약서 상에 언제 받기로 했어. 그러면 그날인데 그 전에 해약을 하거나 그 전에 받았다. 그럼 실제로 받은 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은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입니다. 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재산이 상속이 되거나 증여될 때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될 거고요.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될 거고, 만약에 기일 전에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당소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도 우리는 크게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범위 자체가 일단 비과세가 아니면 보통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느낌이 내가 뭔가 투자해서 상대방한테 지급받는 개념이라면 배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배당, 당연히 배당금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 그러면 어차피 1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배당금. 세 번째,
의제배당. 실제로 받은 건 아닌데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런 거는 이제 세무 조정할 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이게 이제 내국인지 외국인지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배당 소득을 받으면 다 배당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일곱 번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의제배당 같은 느낌으로 배당 소득에 포함이 되고, 여덟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배당소득입니다. 이게 사업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소득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 내가 뭔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라면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생긴 이익. 11번,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배당소득으로 볼게요. 자, 앞서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봤는데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총 3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법에 따른 공인신탁의 이익. 이게 지금 이자소득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노인과 장애인. 이것도 이자소득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을 해서 혹시나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비과세 시킬 거고, 세 번째, 장기 보유 우리 사주의 배당 소득입니다. 우리 사주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사주가 될 수 있는데요. 장기 보유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받은 날, 무기명이기 때문이죠.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저희 밑줄 칠 거예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언제? 주주총회 열어서 처분할 거야 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밑줄 칠게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이 있다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짓는 시점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볼 겁니다. 이 친구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PPT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가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의제배당.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죠. 무상주의 의제배당이 있다면 자본 전입하는 결의일, 그다음에 감자에 대해서 의제배당이 생긴다면 감자 결의일, 해산할 때 의제배당이 생긴다면 해산이 뭔데요? 회사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인데 자녀 재산 가입 확정일, 합병이나 분할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의제배당이 생긴다면 합병 분할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보도록 할게요. 지급받은 날. 그런데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이 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러면 원본에 전입되는 날, 이건 이자소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사 배당소득이 있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우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건데 소득금액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총 세 번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학습을 할 건데 마지막에 연말정산, 이게 이제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실무수행에서도 우리 부양가족공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막 결정을 할 때 소득금액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 소득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금액이고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자랑 배당을 1,000만 원을 받았더라면 그 1,000만 원이 모두 다 소득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 소득은 총 수익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이자 소득 금액이 되고요.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를 시킬 건데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될까요?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 걸까요?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지금 예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제가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기본공제 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때 소득 요건을 보게 되는데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공제를 할 거예요. 왜 할 거냐? 분리과세 되거든요. 얼마까지? 2,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0만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 금액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한테 세금을 원천 징수할 거고 아예 이자를 줄 때부터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천 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자 소득의 기본은 14%입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제외예요. 지방소득세는 14%에 10%를 더 추가로 내야 되니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다면 15.4%지만 우리는 소득세법은 지금 여기는 국세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이자 소득 14%고 여기에서 비영업대금 이익 25%입니다. 우리는 금융업을 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25%. 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세율에 따라서 누진과세합니다.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구간 적용할 거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있다면 5%에 14%.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비실명 이자 소득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발생된 걸지 모른다. 그럼 원천 징수할 때 아예 최고 세율을 지금 42%, 9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최고 세율이 45%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 친구 아직 개정은 안 됐거든요. 원래 42%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정이 될 거긴 하지만 현재 시점은 개정이 안 됐어요. 42% 최고 세율을 때려서 다른 소득과 어차피 합산을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게 그냥 아예 비실명이야? 왜 비실명으로 해? 너가 소득이 많아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비실명인 거지? 아, 그래? 그럼 나 그 소득 뗄 때부터 그냥 최고 세율로 뗄게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42% 또는 90%. 자, 일단 배당소득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당소득도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부터 시작을 하고요. 비실명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다 42% 혹은 90%까지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90%라고 혹시 가정을 한다면 90만 원이 세금이야.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실명으로 하라 라는 뜻이고요. 조특례법 상에 분리되는 게 있다면 이 친구도 상품에 따라서 5% 또는 14% 사이에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소득 2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교재에 보면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꼭 필요해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실무 이론에서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말이 엄청 빠르죠, 제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빠르게 배속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제 강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엄청 제가 집중하면 말이 빨라져가지고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을 시킬 건데요. 여기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밑줄은 여기에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이걸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을 할 겁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고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만 합산이 되고 항상 종합과세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뭔지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계산할 때 안 넣을 거야. 내가 2천만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계산할 때 안 넣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할 거니까 비실명, 직장 공제에 법원 보강금의 이자소득, 조특례법상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해당하고요. 여기 원천징수 세율에 해당하는 것들은 2천만 원 계산할 때 안 넣는다. 자, 그런데 이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걸 섞어서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무조건 종합과세는 어떤 거냐?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도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즉, 원천징수가 안 된 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받았어. 기본은 원천징수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됐네. 이럴 경우.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없어요.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사업소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25%의 원천징수를 하지만 또 종합소득세 때 합산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 친구랑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랑 합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원천징수 한 걸로 종결하는 그런 형태고요. 일반적인 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종합과세 금액 얼마니 이건데 보면 합산을 했더니 1100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만 원 초과해야만 우리가 종합과세를 한다며. 아니야. 왜?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게 2000만 원 초과되지 않아도 할 거니까. 즉 1100만 원이니까요. 원천징수 한 걸로 끝내요. 끝내고 우리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100만 원만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천징수 안 된 건 100만 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3,1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종합과세를 할 거냐? 3,100만 원 전부 다. 왜?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의 뜻을 잘 모르면 어려워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다 더할 거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다 종합과세 할 거고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과세 할 거다. 종합과세 한다는 게 5월 달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할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업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이란 어떤 거냐?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광업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제조업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종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범위가 쭉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 사업할 거야.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개인사업자 여기에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류니까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면 우리가 다 과세를 시킬 거니까 비과세를 중요하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거 객관식에서 나와요. 이론에서 나온 적 있거든요. 논, 밭을 작물 사용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시키겠다. 그다음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빌려주고 받는 월세의 개념인데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안 되고요. 여기에 해당 없어요. 국외에 있는 주택 안 됩니다. 즉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걸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 농어가 부업소득. 농촌에서 생기는 부업소득에 대해서 우리 과세하지 않아요. 네 번째,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니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시킬 거야. 그런데 6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과세가 됩니다. 어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내가 총 매출한 금액, 이것을 우리의 소득세법에서는 수익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세법에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자, 사업소득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3%하고 5%가 존재를 하는데, 먼저 3%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사업을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프리랜서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근로소득도 있는데 제가 해커스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강, 대학의 특강을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저는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할 거냐?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번호로 신고를 하고 저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제가 특강료에서 받는 세금, 저는 원래 특강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돼서 3%입니다. 3%. 그럼 3%에 지방소득세 10% 별도해서 3.3%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인 프리랜서 하나의 사업소득을 보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원천징수 세율은요. 개인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건 용역이나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 용역 저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20% 보고 있고 봉사료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그다음에 봉사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봉사료는 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 봉사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술을 파는 데,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봉사료가 5%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 상인의 소득인데요. 납세조합을 조직을 해서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이 납세조합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건데 세액의 5%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종합과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거나 아니면 한 번 세금 낸 걸로 종결을 할 건데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제가 학교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아요. 월급을 받고요. 지금 해커스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3% 떼고 강사료로 입금을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 원천징수 했다 하더라도 두 개를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고, 제가 근로소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해커스에서 받는 강사료만으로도 3% 매달 세금을 내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조건 합산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 총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 나온다고 밑줄 쳐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